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9월 대출 중단 사태 이후에 현재 이르기까지 이 매매와 전세 거래량이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현재는 역대급으로 바닥을 기고 있는 거래량을 보고 있습니다. 자, 9월 대출 중단 사태 이후 현재까지도 대출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매매와 전세 모두 마찬가지고요. 게다가 시장금리는 그 어느 때보다 급증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담도 굉장히 큽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상승폭 또한 둔화가 되었는데 9월, 10월, 11월 하면서 점차적으로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하락 전환한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의 모습을 보면서 또 다른 시각으로 이제 매매와 전세 모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임계치에 다다라서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매매와 거래량이 감소하고 결국 가격이 꺾이게 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펼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자, 거래가 매매와 전세만 있는 것은 아니죠. 월세도 있습니다. 현재 월세 시장의 상황은 앞서 말씀드린 상황과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장에 참여하는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은 두 가지 시야를 가지고 시장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자, 일단 공급과 수요의 상황을 정확히 보셔야 되고 인플레이션이 대입됐을 때 자산 성장까지 확인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 정책에 따른 부작용들, 가격 왜곡 현상과 싸우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 대출 중단 사태, 가계 부채, 총량 규제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또 강화까지 되면서 또 다른 시장 왜곡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바로 월세의 폭등입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요. 심지어는 전세보다 아직까지 월세가 더 유리한 케이스가 많이 보입니다. 특히 상급지에서. 자, 1원이라도 유리하면 모든 사람은 글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마트 가더라도 10원이라도 더 저렴한 상품을 찾게 돼 있죠. 결국에 매매와 전세와 월세를 보더라도 어려움이 있고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그러한 포지션보다는 자금이 덜 들어가고 조금 더 물량이 있어서 내가 진입하기 쉬운 그러한 포지션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월세 포지션이 그렇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부작용, 월세 폭등 이후에는 또 어떤 시장이 펼쳐질까요? 오늘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하단에 멤버십 가입해주시면 놀라운 부동산 전용 강의와 매물 정보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현재 이 매매와 전세 모두 주춤한 상황입니다. 특히 대출 중단 사태 이후에 이 매매와 전세 거래 바닥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근데 보유자들, 시장에 물건을 내놓는 생산자들의 고충을 우리가 살펴보죠. 일단 이번에 역대급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들게 되고요. 이는 그대로 전가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이 전가를 그대로 받아줄 수밖에 없는 것이 매물 부족이죠. 자, 일단 보유세가 급등하면서 반전세와 월세로 전환한 수요자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단지들 매물을 확인하셔도 매매와 전세보다는 월세가 많은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일단은 전세, 매매 마찬가지입니다. 매물이 적습니다. 근데 호가가 낮아지지는 않아요. 호가는 높기 때문에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래가 성사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일반적인 수요자들 수도 줄어들었는데 일단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게 시장금리가 지금 폭등했죠. 빌려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었고 은행끼리의 경쟁이 줄어들었다 보니까 우대금리가 깎입니다. 자, 그래서 시장금리가 올랐고 이는 그대로 거주비용 증가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자, 특히나 임대입법 이후에 전세가가 지금 살고 있는 곳과 여러분들이 새로 재계약을 맺을 때 갱신 청구권을 쓰지 못한다면 전세가 감당이 정말 어려운 수준입니다. 2억, 3억 올려줘야 되는 경우가 허다하니까요. 자, 이럴 때는 대출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자, 여기에서도 대출 강화가 있잖아요. 자, 먼저 1주택자에 대한 전세 대출 심사가 강화됐습니다. 이제 비대면이 없고요. 무조건 창구로 가셔야 되고, 다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빌려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주택자의 경우에는 빌릴 수 있는 전세 대출금도 굉장히 적습니다.
네. 자, 그리고 갱신의 경우, 이제 은행권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갱신한 금액만 추가 대출을 계산합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존에 만약에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시지 않으셨다면 더 문제가 되는데, 추가로 올려준 금액 내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대출을 안 받았다가 예를 들어서 뭐 2억이 전세금이 올랐다고 치면 그때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 충분히 2억을 올려주는 비용으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밀려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생산자의 전가, 조세 부담의 전가가 역대급으로 또 펼쳐질 예정인데, 역대급 종부세 고지서가 이제 날라오게 됩니다. 자, 이거는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결국 전세가와 월세가의 상향을 의미합니다. 전세를 올려주면 다주택자라고 해도 전세 조금씩만 여러 주택들 올리셔도 종부세 케어하고도 남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갈 거예요. 양도를 하면 바로 몸통이 잘리기 때문에 양도를 선택하는 수요자는 정말 극히 드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전가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이죠. 시장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전세에 대한 매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뒤에 좀 드릴 텐데, 전세보다 오히려 월세가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시장을 살펴보면. 이게 또 시장 왜곡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다 이제까지 고정관념으로 전세하면 이 거주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내 돈, 이 자산을 좀 밀어 넣으면, 큰 돈을 밀어 넣으면, 자본을 밀어 넣으면 이자 비용 안 내니까 지출이 없다. 이러한 생각으로 전세를 통으로 넣으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실제적으로 실리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대출이자 계산하고 해보니까 월세가 더 저렴하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단지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이 장기 거주하는 평균 거주치를 보면 당연히 자가가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전세와 월세가 굉장히 낮은데, 뭐 3년에서 4년 정도로 낮은데 월세가 조금 더 높죠. 근데 자세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일단은 월세 놓는 보유자들은 자본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요즘과 같은 시장에 종부세가 이렇게 올라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세를 마친 입장에서는 여유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전세금을 크게 높이는 방향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실제로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이 소유자보다는 임차로 계신 분 의사가 더 중요한 케이스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장기 거주 가능성이 높은 월세 선호가 매력도도, 전세 매력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증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뭐예요? 공급자의 선호와 수요자의 선호가 딱 맞아떨어지니까 월세로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앞으로 연출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실제로 데이터를 살펴보니까요, 21년 4월부터 지금 현재 이르기까지 월세 상승률은 매매와 전세와는 대조를 이룹니다. 자, 거래량도 늘었고요. 그리고 상승률이 계속 높아지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장금리가 상승했기 때문에 계산을 잡아보잖아요. 그러면 월세 내는 게 이득인 경우가 있고, 이 간극 자체가, 거주비용 간극 자체가 굉장히 좁아져 있는 상태예요. 지금 기사를 보면은 매매와 전세만 잡아놓고 뭐 하락에 대한 시그널이다, 뭐 이러한 주장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월세를 쏙 빼놨어요. 자, 지금 현재 상황, 전세 대출 강화 때문에라도 이런 급등한 전세값을 유지하면서 버티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올해는. 자,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습니까? 자, 22년 서울 입주 물량 어떻습니까? 더 줄어들죠.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조세 전가라던가 또 월세의 상승, 이거는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자, 또 하나의 규제가 만들어 놓은 가격의 왜곡 현상, 여러분들이 직접 보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상급지인 경우 더 이런 케이스가 많은데요. 입지에 따라 월세가 더 싼 경우들이 있습니다. 비용적인 부분을 계산했을 때요. 자, 지금 예로 든 게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예요. 자이 보면은 지금 현재 전세가 가장 낮은 가격을 제가 뽑아놨어요. 13억입니다. 13억. 그쵸? 13억 나와 있고요. 근데 여기에서 월세를 보니까 5천에 350입니다. 5천에 350이에요. 자, 그러면은 보증금인 5천을 빼고요. 그러면 12억 5천이잖아요. 그쵸? 12억 5천을 지금 시장금리에 대입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5% 잡고 잡아 돌리면 520만 원이에요. 네, 한 달에. 자, 5천에 350, 520 차이가 좀 많이 나죠? 예. 그래도 나는 돈이 있으니까 이자 내기 싫어. 뭐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전세를 한번 살펴봅시다. 반전세. 자, 반전세가 전세보다 싸다. 자, 보세요. 아까 13억에서, 그쵸? 13억에서 대출 5억을 뺀다고 가정합니다. 그럼 8억이죠. 그럼 8억에다가 그 5억에 대한 이자. 예. 5억에 대한 이자가 208만 원.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8억에 200만 원 정도라고 계산을 칠게요. 그냥 단순 계산해서. 근데 반전세는 7억에 200이네? 뭐가 더 이득입니까? 지금 이런 현상들이 시장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전세 고집할 겁니까? 물량이 없는데? 아닙니다. 앞으로도 전세 거래량 바닥을 길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고요. 일단 내년에 대출에 대한 정상화와 이 총량, 부채에 관한 규제의 적응기를 거치게 되면서 시장이 다시 거기에 맞는 자리로 적응하게 될 겁니다. 그 전에 월세는 엄청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요. 자,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포지션 선택을 잘 하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산을 택하는 것이 조금 더 낫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자, 보증금을 최소화하고 월세로 거주 포지션을 잡으시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월급 모으시고 또 투자를 하고 계시다면 자본에 의한 소득 같이 모으셔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최근에 제가 아파텔을 계속적으로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아파텔은 계약금 10%로 약 4년 정도, 3년에서 5년 정도를 운용할 수가 있어요. 그때 되면 내가 매입한 자산의 가격 성장을 또 우리가 가져올 수가 있겠죠. 시간의 이익을. 자, 지금 보통 보면은 다 1억 이내예요. 저렴한 것들은 뭐 4천대, 좀 돈이 들어간다고 치면 뭐 7천, 8천대 이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 정도로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이 지금 있나요? 수도권에? 없죠. 게다가 이건 신축인데. 자, 그래서 운용하다가 준공시에 전세나 월세. 이 전세나 월세는요, 여러분들 3기 신도시 들어오기 전에는 절대로 방어 못합니다. 이거 절대로 방어 못해요. 혹여나 임대 입법을 없애주면 모를까. 그래서 여러분들 준공 시점까지 끌어가면은 대부분은 전세가와 최초 분양받았을 가격이랑 맞닿는 상황이 이어질 거라고 보입니다. 자, 게다가 이 오피스텔은 또 메리트가 있죠. 청약 점수와는 무관해요. 여러 개가 있어도. 그래서 청약 점수를 모으시면서 이러한 청약 점수와 무관한 자산들을 모으고 또 열심히 일하셔서 시스템 구축하셔서 모으셔서 차후에 강남에 둬서 당첨되시고 처분해서 입성하시는 전략을 잡으시면 굉장히 비전 있는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앞으로 월세 시대, 전세가 줄어들면서 월세가 오르는 상황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과 좋은 내용을 같이 연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좋으셨다면 하단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하단 첫 번째 댓글 누르시면 제 블로그로 이동합니다. 블로그 오셔서 여러 가지 정보들 습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놀라운 부동산 놀배였습니다. 감사합니다.